윤희, 우리 윤희 마치 아내가 쓰러진 날 응급실에서 만난 담당 의사에게 정수가 내뱉는 첫맛이었습니다. 의익은 당황한 듯 이 낯선 남자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정수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은 인숙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들거 뒤에 누운 인숙의 창백한 얼굴과 팔을 떨리는 입술은 정수의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빛이 인숙의 피기 없는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비치었습니다. 정수는 아내 손을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인수가 금방 나아질 거. 정수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숨은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겨우 아침까지만 해도 정원에서 웃으며 꽃을 갖고 그녀였는데 갑자기 쓰러진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악몽처럼 변했습니다. 정수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간 반복된 아내 심장 발작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의료진이 인수골 진료실로 옮기는 동안 정수는 불안한 발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때 흰 가운을 입은 여의사가 급히 걸어왔습니다. 최인수님 보호자분이신가요? 정수가 인수골 보며 고개를 끄덕이자 여의사는 신속하게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가 고개를 들어 말을 하려던 순간 그의 시선이 의사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에 고정되었습니다. 이건 윤희건데 날 그는 세계의 그 펜던트 25년 전 사랑하는 딸에게 생일 선물로 건넸던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마르고 숨이 막혔습니다. 정수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윤희 너 윤희 맞지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의 세계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잃어버린 딸, 찢어진 가족,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잊어버리겠다는 맹세, 모든 것이 그 작은 펜던트 하나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수의 갈라진 목소리가 병원 대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어요. 하지만 심각한 부정맥이 있습니다. 소연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정수는 묘한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그 목소리가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최인숙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심장 문제가 있으셨나요? 네, 20년 넘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의 시선은 여전히 펜던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꾸준히 관리해 오셨군요.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겠네요. 가족이라는 단어에 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소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목걸이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이거요? 제 보물이에요. 양부모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입영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하셨죠. 언제 입영되셨나요? 정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 전이요. 제가 5살 때였어요. 정수의 손이 무릎을 꽉 쥐져라. 25년 전 정확히 윤희가 사라진 때였습니다. 5살 윤희의 나이였습니다. 소연이 떠난 후 병실에서 희미한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반쯤 열린 문틈으로 인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야 뒤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그 노래는 인숙이 윤희를 생각할 때마다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정수는 뼈야물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끼며 병실로 들어가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 씨, 윤희, 우리 윤희가 보고 싶어. 정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창밖 노을빛을 바라보며 25년 전 지키지 못했던 약속과 지금 눈앞의 기적 같은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의 딸 윤희라는 사실을. 병원 복도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정수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저녁 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웠습니다. 병실에서는 인숙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속 작은 칸에는 바른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노란 빛으로 변색된 사진 속에는 5살 윤희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목에 걸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사진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나랑 놀아줄 거지? 윤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수의 기억은 25년 전 그 운명의 날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내와 딸을 놀이공원으로 보낸 날,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정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몸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그는 잘못 나이에 이미 재기의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 전적 인물이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성공이 그에게 자부심을 주었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회의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을 때도 그의 머릿속은 항상 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수 씨, 윤희가 아빠랑 시간 좀 보내고 싶어해. 인숙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정수는 책상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지금은 중요한 계약서 검토해야. 그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한숨만 내쉬고 윤희는 실망한 얼굴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언제나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윤희는 들떠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방 안을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놀이공원 가는 거지? 약속했잖아. 윤희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정수도 그날만큼은 일을 미루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계획을 바꿔놓았습니다. 대형 해외 투자자와의 긴급 회의였습니다. 정수는 고민했지만 결국 이를 선택했습니다. 미안해, 윤희야, 아빠가 급한 일이 생겼어. 엄마랑 먼저 가 있어. 아빠는 회의 끝나고 바로 갈게. 윤희의 얼굴에 드리워진 실망감을 정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까만 눈동자에 고였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 아빠, 그럼 엄마랑 먼저 갈게. 빨리. 그리고 그것이 정수가 따르기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놀이공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인숙이 나중에 말해준 바에 따르면 그녀는 윤희와 함께 회전 목마를 타고 솜사탕을 사 먹었습니다. 윤희는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틈만 나면 아빠를 찾았습니다. 인숙이 잠시 솜사탕을 사러 줄을 설 때 윤희에게 벤치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단 30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숙이 돌아왔을 때 벤치에는 윤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놀이공원 전체가 수색되었습니다.
방송으로 윤희를 찾는 안내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수가 회의실을 뛰쳐나와 놀이공원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아내는 경찰차 앞에서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수는 자신의 인생이 무너져 내림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윤희의 실종 소식은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정수는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전국 곳곳에 딸의 사진이 붙여졌습니다.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윤희는 그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단서는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정수는 경찰서와 수사본부를 오가며 밤을 새웠습니다.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숙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딸을 잃은 조체감은 그녀의 심장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부정맥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의사들은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환으로 발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수는 아내를 위해 최고의 의료진을 모았지만 인숙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딸이 없었고 그 빈자리는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인숙은 윤희의 방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항상 같은 노래였습니다. 보릿고개 윤희가 어렸을 때 인숙이 자주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슬픈 가사와 애잔한 멜로디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수는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내를 위로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일과 술로 감정을 덮어버렸습니다. 정수는 회사에서 더욱 냉혹한 사업가로 변해갔습니다. 감정을 보이지 않는 냉철한 모습으로 더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돈과 명예가 쌓여갔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혼자 술을 마셨고 윤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날 가족과 함께 있었더라면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시간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매년 윤희의 생일과 실종일에 신문에 큰 광고를 실었습니다. 우리 딸 윤희를 찾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희망은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그 광고를 잊어갔습니다. 오직 정수와 인숙만이 지치 않고 딸을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수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는 믿을 수 있는 후계자에게 맡기고 인순과 함께 조용한 별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곳이었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욕심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아내를 돌보며 조용히 살고자 했습니다. 별장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인숙은 작은 정원을 가꾸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정수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한편에는 항상 윤희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오늘 병원에서 정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마주했습니다. 예전에 잃어버린 딸이 의사가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소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 그녀의 눈빛과 미소, 그리고 보릿고개 노래에 대한 기억, 모든 것이 윤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 병원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인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딸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인수가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윤희가 돌아왔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수는 듣지 못했지만
정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와서 윤희의 삶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걸까? 인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아내 얼굴을 살펴지만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 뇌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잃어버린 딸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그리고 윤희가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수는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의 아침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힘이 한 빛이 병실의 차가운 공간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정수는 밤새 인수겟을 지키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혈된 눈과 거칠게 자란 수염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잔을 손에 든 채 그는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가운 주머니에서 청진기를 꺼내며 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여기 계셨군요. 정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연의 모습을 유심히 훑었습니다. 눈매 콧날의 곡선, 입술 모양,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까지 모든 것이 그의 잃어버린 딸 유닛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이 인숙의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네요. 아직 약한 부정맥이 있지만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수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소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어제 제 펜던트를 보시고 놀라신 것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수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인숙이 작은 신음을 내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다 정수와 소연을 발견했습니다. 정수 씨 인숙이 소연을 바라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던트를 본 것입니다. 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그 노래 정수는 아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인수가 무리하지 마.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에 심장 초음파 검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 전작에 편안히 쉬세요. 소연이 나간 후 정수는 결심한 듯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형사님 맞으신가요? 오정수입니다. 정수 씨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DNA 검사 비밀리에 할 수 있을까요? 정수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이 정말 윤희일까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정우가 되자 박 형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정수에게 DNA 검사 키트를 건넸습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 확신하세요. 이런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정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나의 생김새, 그리고 그 펜던트 제가 윤희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소연의 DNA 샘플을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윤희적인 고민이 정수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인숙의 검사를 위해 병실에 왔을 때 정수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소연이 물을 마시고 버린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쓰레기통에서 꺼냈습니다. 죄책감이 몰려왔지만 이것이 진실을 알아낼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조용한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역관계 99% 일치입니다. 그 의사는 딸이 맞습니다.
세상이 정지된 듯 했습니다. 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안도와 혼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정수 씨, 괜찮으세요? 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병실로 돌아온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인숙 옆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그의 붉어진 눈을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수는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인수가 우리 유닛을 찾았어. 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수는 소연에 대한 의심부터 DNA 검사 결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우리 유닛과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인숙의 심장 모니터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놀라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가파졌습니다. 인수가 괜찮아. 정수가 호출 버튼을 누르자 간호사와 소연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연은 즉시 인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갔나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소연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인숙의 상태를 안정시키는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너무 흥분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심장에 물이 갈 수 있어요. 소연이 나간 후 정수는 벽에 기대어 예끄러져 앉았습니다. 25년 동안의 기다림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은 그 발견은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소연에게 진실을 어떻게 전할지, 그녀의 삶을 뒤흔들어도 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병원 옥상에 홀로 선 정수의 어깨 위로 저녁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난간에 기대어 어둡해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으로 놓았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살짝 떨리자 정수는 그것을 꽉 쥐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소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하지 않고 그냥 지켜대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갑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였습니다. 첫 모금에 목이 타들어가는 듯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서 정수는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인숙 보호자분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수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소연이 옥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는 급히 담배를 끄고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걸었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래층에서 찾았어요. 그냥 잠시 바람 좀 쐬어 나왔습니다.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과 단둘이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소연은 정수 옆에 와서 함께 난간에 기대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소연의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인숙과 닮아 있었습니다. 코끝의 모양, 눈썹의 곡선, 그리고 무엇보다 미소진의 모습,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인숙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내일쯤이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문득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수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펜던트 때문에 신경 쓰이시나 봐요. 처음 보셨을 때부터 자꾸 보시던데 그게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한다면 소연의 인생이 송두리집 흔들릴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충격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정수는 괴로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정수. 미소 지었지만 그곳이 더 부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정수를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도시의 불빛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말씀드렸죠. 사실 저는 최근에 친부모를 찾아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정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소연의 말에 그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소연은 계속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망설여지더라고요. 제 입양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는 25년 동안 너를 찾아 헤맸. 하지만 그 말은 그저 머릿속에만 맴돌았습니다. 소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잃었습니다. 어릴 때는 항상 궁금했어. 왜 버려졌는지, 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하지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잃었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다. 친부모를 미워하지 마라. 행복해져라. 그 말에 정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소연을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자신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소연은 정수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누군가에게 버려졌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수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소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후변되었습니다. 버려졌다는 표현이 특히 아팠습니다. 그는 소연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찾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것도 버려진 것과 다른 없었을 것입니다. 정수는 몸을 돌려 난간을 맞춰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친부모를 찾으려고 하시나요? 정수의 질문은 간신히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최근에 몇 가지 일이 있었거든. 그리고 이상하게 최인수 환자분과 보호자분을 보면서 뭔가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요.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연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일까요? 정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습니다. 소연이 충격을 받을까, 그가 나쁜 아버지로 비춰질까, 그녀의 인생이 혼란에 빠질까, 여러 두려움이 그를 망설이게 했습니다. 소연은 시계를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회진 시간이 다 됐네요. 내려가 봐야겠어요. 보호자분도 얼른 들어가세요. 밤바람이 차요. 정수는 고개를 끄겠습니다. 소연이 돌아서는 순간 그는 용기를 내어 한마디 건넸습니다. 그 펜던트 정말 예쁘네요. 고맙습니다. 버려졌을 때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해요. 소연의 말에 정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소연이 옥상을 떠나고 정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당장 소연을 불러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소연이 상처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삶, 자신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정수가 끼어들 자격이 있을까요? 그는 오래전에 그 자격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요? 천천히 내려와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소연과의 대화를 되새기며 걸었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다는 그녀의 말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입양 부모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죄책감도 보았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고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인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수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옥상에 잠깐 바람 쐬러 갔었어. 정수는 인숙은 한참을 바라보다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윤희를 찾은 것 같아. 당신을 치료해주고 있는 여자 의사 선생님이야. DNA 검사했는데 분여일치래. 그런데 아직은 말을 할 수가 없어. 인수가 윤희한테 우리가 부모라고 말하는 걸 조금만 기다려줄래? 윤희를 찾았다는 말을 들은 인숙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정수의 깊은 마음을 읽은 인숙은 천천히 손을 들어 정수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네, 당신이 지혜롭게 일을 진행할 거란합니다. 기다릴게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소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는 피곤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에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병원 정문에서 두 사람과 포옹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부였습니다. 정수는 즉시 그들이 소연의 입양 부모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소연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양 어머니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입양 아버지는 소연의 어깨를 토닥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정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이 소연에게 준 사랑과 안정감을 그는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와서 그들의 삶에 끼어들 권리가 있을까요? 소연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쩌면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테리아를 나와 병실로 향하는 길에 정수는 우연히 소연과 그녀의 입양 부모가 복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모퉁이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소연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최근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제 친부모에 대해서요. 소연의 입양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 소연아. 내가 궁금한 건 당연한 거야. 입양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 편이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 지지할 거야.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배신하는 것 같고. 입양 어머니는 소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우리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친부모를 찾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를 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잖아. 입양 아버지는 소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다. 친부모를 미워하지 마라. 행복해져라. 우리가 항상 내게 해왔던 말 기억나.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모를 꼭 안았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연의 이병 부모는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정수가 주지 못했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복도 구석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실로 향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결정이 내려진 듯 했습니다. 소연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존재가 그 행복을 방해할까 두려웠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인숙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많이, 아직 모르겠어.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인숙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한 게 중요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수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소연과 이병 부모의 모습이 정수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소연에게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정수는 딸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용기가 아니라 이기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연의 삶을 뒤흔들 권리가 과연 자신에게 있을까요?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심과 갈등 속에서 그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인숙이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날,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소연은 차트를 들고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인숙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구석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소연의 모습을 흐끔거렸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수많은 말이 넘쳐났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를 올감하고 있었습니다. 최인수님,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소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인숙의 맥박을 재고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연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다행이네요. 심전도 결과도 좋아졌어요. 이대로 회복 속도가 유지된다면 일주일 후에는 퇴원도 가능할 것 같아. 정수는 신문장을 넘기는 소리에 가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지나면 인숙은 태어나고 소연과의 인연도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감췄습니다. 문득 그녀가 5살 때의 모습이 정수의 기억 속에 겹쳐졌습니다. 놀이공원에서 분홍 원피스를 입고 웃던 모습, 목이 메었습니다. 소연은 차트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말했습니다. 약을 새로 처방해 드릴게. 그리고 심장 재활 운동도 조금씩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리곡의 멜로디였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어 인숙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호기심이 어렸습니다. 그 노래, 저도 알아요.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소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도 왜 그 노래가 자신에게 익숙한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입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세 사람의 시선이 서로 얽혔다 풀렸습니다. 소연은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다시 올게요. 좀 더 쉬세요. 소연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인숙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내 창백한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인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 씨, 이렇게 기다리면 우리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던 소연은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는 특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인숙의 병세가 안정되었지만 환자와 그 남편 사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옥상에 도착한 소연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뜨렸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가 달빛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만졌습니다. 펜던트를 만질 때마다 그녀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오늘처럼 복잡한 감정이 밀려올 때면 특히 그랬습니다. 문득 소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7기호인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그 시간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이 5살 때 입양된 것은 공개 입양이었습니다. 양부모인 김영우와 박미경은 그녀에게 입양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웃마을로 이사 왔을 때 소연은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낯선 환경과 입양하라는 사실이 그녀를 현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1살 오빤 진욱이었습니다. 앞집에 살던 그는 태권도 선수였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통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던 소년이었습니다. 진욱은 처음 만난 날부터 소연을 특별하게 대해져 왔습니다. 너 혼자 있구나. 같이 놀. 처음 들었던 그 말이 소연의 귀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때려야 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소연이 입병이라는 단어의 무게에 힘들어할 때도 진욱은 항상 겪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 자식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지. 진욱의 말은 소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소연은 진욱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 땀에 젖은 채 태권도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 시험 전날 밤샘 공부를 하면서도 소연에게 문제를 설명해 주던 모습,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정숙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소연은 자신의 감정이 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오정이 아닌 더 깊은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욱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고 그의 미소를 볼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진욱도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전보다 더 자주 소연의 집에 놀러 왔고 항상 그녀의 옆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나 고백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들을 커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학교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강재현 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에 항상 비싼 옷과 시계를 착용한 그는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현의 성격은 겉모습과 달랐습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믿고 건방지게 굴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재현은 첫 수업 시간부터 소연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의 뒷자리에 앉아 계속 말을 걸었고 쉬는 시간마다 다다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했지만 재현의 관심은 점점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소연에게 고급 선물을 보내기 시작했고 매일 같이 사귀자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 돈 외모 넌 나랑 사귀면 뭐든 다 가질 수 있어. 소연은 매번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진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현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절당할수록 더 집착했습니다. 진욱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했습니다. 그는 소연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그녀 격을 지켰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2학년 2학기가 시작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연이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소연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왜 나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김진욱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소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지만 재현은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대답해. 왜 나는 안 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놓아줘? 아프잖아. 소연의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진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해. 소연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 진욱이 달려와 재현과 소연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분했습니다. 재현은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진욱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넌 빠져.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소연이가 불편해하잖아. 그만 돌아가. 진욱의 말을 재현은 폭발했습니다. 그는 진욱의 역사를 잡고 밀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진욱은 재현을 떼어놓으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실수로 재현을 강하게 밀치고 말았습니다. 재현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일어나며 무서운 표정으로 진욱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이거 가만 안 둘 거야. 두고. 그날 밤 경찰이 진욱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재현이 폭행 혐의로 진욱을 고소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현의 아버버가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학교 재단 이사장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와 검찰청에 압력을 행사했고 사건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진욱의 변명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목격자들도 재현 아버지의 압력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결국 진욱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에 진욱은 10년 실행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죄를 뒤집어 씌워 최대형으로 판결이 난 것입니다. 1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진욱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공부 잘하고 모범생인 우리 아들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정의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소연은 깊은 조체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없었다면 진욱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욱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날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진욱은 소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지 마. 내가 나올 때까지. 소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겠습니다. 진욱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고 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 말을 들어도 소연의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진욱이 떠난 후 소연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았습니다. 양부모는 소연의 상태를 걱정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이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건 진욱이 준 상자를 열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얻은 것이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진욱이 직접 만든 작은 목걸이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아직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괜찮아. 나는 어디에 있든 널 생각하고 있을 거야. 너도 나를 기다리지 말고 내 길을 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그 꿈을 포기하지 마.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할 거야. 그리고 기억해, 내가 누구 자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사랑의 그 편지를 읽고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진욱이 위해서라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우울함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옥상에 찬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문득 펜던트가 진욱이 편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 자식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 말이 소연의 가슴을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뿌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문에. 그리고 이상하게도 최인수 환자와 그녀의 남편을 보면 그 궁금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묘한 친미감. 소연은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밤 10시간 넘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옥상을 떠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매서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길을 휩쓸고 거리의 가로등 아래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좁은 지하철역 출구, 계단 모퉁이에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진욱은 얇은 점퍼깃을 세우고 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그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의 10년, 그리고 출소 후의 차가운 현실 전과자라는 낙인은 그를 끊임없이 따라다녔습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그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습니다. 교도소에 나오기 전 그는 소연에게 어떻게 인사할지 수없이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소하는 순간 그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이미 의사가 되었고 자신은 전과자에 불과했습니다. 아름답고 찬란했던 고등학교의 그들은 빛이 발았습니다. 그녀의 미래를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출소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에게도 나중에 알렸습니다. 지하철역 앞에 커피를 든 회사원들이 바삐 지나갔습니다. 진욱은 구직 신청서를 꼭 주인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오늘도 세 군데를 돌았습니다. 편의점, 택배 회사, 주유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전과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욱의 마음은 한편씩 작아졌습니다. 교도소에서 그는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독서를 했고 가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출소 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진욱의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으로 빵 하나를 사면 내일 아침까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진욱이 편의점을 나설 때 한 노숙자가 현관 앞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흰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이었습니다. 진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이 산 빵을 반으로 나누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춥잖아요. 노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욱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점퍼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이제 그는 얇은 티셔츠 하나만 입은 채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당신은 어떡하실 건가요? 괜찮습니다.
저는 잘못일까요? 어르신은 따뜻하게 계세요. 진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추위가 그의 몸을 파고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일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하는 길에 소연은 우연히 진우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그 높은 키와 넓은 어깨, 그리고 미소. 소연은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퍼를 벗어 노숙자에게 주는 진욱의 모습에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그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진욱이 사라진 방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진욱이 출소했다는 사실을 어머니로부터 얼마 전에 들으더라. 하지만 연락처도 없고 어디서 지내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진우가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소연의 속삭이 문 겨울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진욱을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그가 부담스러워할까 두려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간 진욱이의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소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인숙의 상태를 체크하던 소연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눈밑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그런 소연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소연이 차트를 작성하는 동안 정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잠을 못 잤어요. 정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소연이 병실을 나간 후 그는 복도로 나와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소연은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정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딸의 슬픔을 바라보는 정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병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천천히 식사를 하던 중 그는 길 건너편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호기심의 식사를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한 젊은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매우 지쳐 보였고 얇은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무언가를 건냐며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려 했지만 소연은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이 장면이 궁금해졌습니다. 소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걱정과 안도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계산을 마치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소연이 걷는 것은 두꺼운 패딩 점퍼와 봉투였습니다. 젊은 남자는 마지막에 받았고 두 사람은 어색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이 떠난 후 젊은 남자는 봉투를 열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젊은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아 소연이 준 점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감정이 북받쳤는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정수는 멈춰섰습니다. 이 젊은은 누구일까? 소연과는 어떤 관계일까? 그의 마음에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소연의 어머니였습니다. 정수는 놀라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박미경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실례지만 왜 우리 소연이를 그렇게 지켜보시나요? 정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는 그가 소연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저 아내를 잘 돌봐주셔서 고마워서요. 정말 그뿐인가? 박미경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수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연 선생님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 싶어서 박미경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소연이는 오랜 친구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진욱이라고 소연이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아이인데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정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미경은 천천히 이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소연이를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출소한 후에는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거의 노숙자 신세가 되었죠. 소연이는 그 아이를 몰래 도우려고 하지만 진욱이가 자존심이 세서 받지 않아요. 정수의 마음에 무언가가 올렸습니다. 소연이 도움을 주려 했던 젊은이가 바로 그 진욱이었습니다. 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젊은이.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감정이 이입되었습니다. 그 친구 어디서 지내나요? 박미경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잘 모릅니다. 가끔 역 근처에서 목격된다고 하다군요. 왜 모르시죠?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박미경은 정수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심이시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진욱이는 자존심이세요. 직접적인 도움보다는 그저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박미경이 떠난 후 정수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연의 슬픔, 진욱이의 고통, 그리고 자신의 미결된 과제 모든 것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점점 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소연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진욱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앞 공원에서 소연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외로움을 담으듯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25년 전 그는 뒤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소연의 슬픔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소연과 진욱이의 도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었습니다. 새벽의 한기가 도시를 감쌌습니다. 서울역인 근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풍경 속에서 한 노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낡은 모자를 깊게 눌렀고 얼굴에는 며칠간 기른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는 정수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제 중고 의료점에서 구한 낡은 옷과 얼굴에 묻힌 가벼운 분장으로 완벽하게 노숙자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떨리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3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 진욱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소연의 어머니로부터 들은 정보에 의하면 진욱은 매일 아침 이 길을 지나 어딘가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정수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모든 지나가는 자문회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진욱이에게 무슨 자격으로 시험을 하는가? 그러나 무언가가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소연을 위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었을까요? 정수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7시 15분 마침내 진욱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조금 나은 차림새였습니다. 청바지에 깨끗한 셔츠 그리고 소연이 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단단했습니다. 진욱이 지나가려는 순간 정수는 약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진욱은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익을 들어보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틀째 굶었습니다. 진욱은 잠시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지폐가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전 재산일 것입니다. 진욱은 잠시 생각하더니 지폐를 모두 꺼내 정수의 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진욱은 자신의 처지가 어려운데도 아낌없이 도움의 성기를 내밀었습니다. 얼마 후 진욱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빵과 우유, 그리고 하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정수 앞에 종이백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날씨에 밖에 계시면 위험해요. 진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정수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이 젊은이는 스스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젊은이 진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밝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내세요. 어르신 봄이 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진욱은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선하다. 소연이와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수의 마음 한 구석에서 결심이 단단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정수는 인숙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 소연과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피곤해 보였지만 정수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사라진 후 정수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가슴 시린 보릿 고개길 정수는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노래를 들었습니다. 인숙의 노래소리는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은 강렬했습니다. 25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기다리며 부른 노래였습니다. 정수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연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차트를 정리하다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숙의 노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가락이 묘하게 그녀의 가슴을 알겠습니다. 소연은 펜을 내려놓고 한동안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이 노래가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지, 왜 이 환자와 그녀의 남편이 이토록 익숙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기억에 파편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와 회색 빛하늘 아래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정수와 진욱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와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내 진욱아 풀어 밀었습니다. 진욱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였습니다. 서류 속 회사 이름은
실내 경호 서비스였습니다. 진욱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진욱은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호업체를 차리는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진욱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게다가 전과자인 제가 이런 일을 정수는 진욱의 말을 차분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어였지만 그 안에 깊은 애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윤소연 선생님을 아십니까? 병원에서 일하는 네 알고 있습니다. 진욱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연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딸입니다. 카페의 소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진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말문이 막혀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연이는 입양됐다고.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찾아다녔지만 이제야 찾았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소연이도 알고 있나요?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삶에 갑자기 끼어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떳떳하게 부모라고 밝히고 싶습니다. 진욱은 한동안 말없이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연의 친부모가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모가 자신을 돕겠다는 제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욱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소연이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시겠지만 정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제 딸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도요. 그리고 그 때문에 감옥에 갔다는 것도. 진욱은 놀란 눈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제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그 사람의 선함을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진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소연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진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소연은 차트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녀의 하얀 가운을 비치왔습니다. 그때 카페테리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높은 키에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 소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재현이었습니다. 소연아. 재현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만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소연의 테이블에 앉아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소연은 차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바깥 할 일 많으니까 실례하겠습니다. 재현은 소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어. 소연은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hel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나랑 결혼하자. 그때 날 거절해서 후회했을 거야. 그 말에 소연의 눈빛이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진우 곧바가 감옥에 갔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재현은 비우듯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오한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전과자 아직도 그런 놈을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와서 그런 쓰레기를 소연의 뼈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목을 꽉 쥐었지만 전문인으로서의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재현은 의자에서 일어나 소연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내가 그놈 인생을 망쳐듯이 언제든 또 망칠 수 있어. 넌 내가 원하는 여자야. 거절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소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혐오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은 증오해요. 그리고 진우 곧바는 너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야. 소연의 단호한 태도에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넌 결국 내 것이 될 거야. 재현이 떠난 후 소연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우 곱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정수와 인숙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인숙은 이제 휠체어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틀 후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실내 경우 서비스라는 간판이 달린 사무실에서 진욱은 새로운 직원들과 함께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의 지원으로 첫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미팅이 끝나고 진욱이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서 있는 재현과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날다롭게 부딪혔습니다. 재현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김진욱,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진욱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회사야. 경호 서비스를 시작했어. 재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눈에 질투와 분노가 스쳤습니다. 전과자가 경호에서 웃기지 마. 누가 너 같은 놈한테 돈을 덧대. 진욱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재현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연함으로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욱이의 경호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이 정수에게 왔습니다. 재현의 아버지가 언론에 진욱이 전과 기록을 흘리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가 위험하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입니다. 더욱이 진욱이 첫 계약을 맺으려던 업체들이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 일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수는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주목을 꽉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난 날 소연과 진욱이 겪었던 부당한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재현의 방해, 모든 것이 분노로 치솟았습니다. 동시에 정수는 깊은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자신이 나서서 진욱이를 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게에 있을 때 알고 지냈던 기자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히 결심했습니다. 재현 일가를 몰락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불법 비리를 파헤치고 권력을 남용한 증거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소연과 진욱이를 향한 그의 보호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수는 서서히 전화기를 들어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소연을 위해, 진욱이를 위해, 그리고 25년 동안 미뤄왔던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병원 옥상 하늘은 제 빗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비가 곧 내릴 듯한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정수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가만히 만지작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그는 마침내 소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문득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정수의 긴장된 마음을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고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정수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그녀는 하얀 가원을 입은 채 조금 의아한 표정으로 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집만에 머리카락 위로 빗방울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르셨나요? 보호자 정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소연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했지만 떨림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소연은 정수의 심각한 표정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빅을 피해 옥상 천마 아래에 섰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꽉 준 채의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 선생님, 이게 갑작스러울 텐데 선생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선생님과 저, 그리고 제 아내 검사 결과예요. 소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고개를 들어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딸입니다.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던 우리의 윤이에요. 소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녀는 벼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비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재빨리 다가가 소연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손을 뻗지는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소연은 멍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를 그렇게 바라보셨군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빨리 말하지 못해서 당신의 삶을 뒤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소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 부부에게 느껴왔던 이상한 친미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였군요. 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펜던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5번째 생일 선물이었어요. 빗소리만이 둘 사이를 채웠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점차 진정되어 갔습니다. 정수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거부당할까 분노할까 염려했습니다. 소연은 깊은 숨을 내쉬고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이해와 수용의 빛이 어렸습니다. 이해해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정수는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양부모님을 떠날 수 없어요. 그분들은 저를 키워주셨고 지금의 제가 있게 해주셨어요. 정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 요구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는 제가 영원히 감사할 뿐이에요. 당신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까요.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슬픔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한 발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삶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
단지 우리도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에서 무한 따뜻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자리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소연의 양부모를 만나기 위해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집이었습니다. 소연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상황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정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박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수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씨, 말씀을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박미경은 정수를 거슬러 안내했습니다. 김영우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정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자신을 소개하고 소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일 DNA 검사로 확인한 사실, 그리고 소연에게 이미 진실을 말했다는 것까지. 박미경과 김영우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점차 이해와 따뜻함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정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미경이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이네. 소연이의 친부모가 이렇게 좋은 분들이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김영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늘 소연이가 언젠가 친부모를 만나길 바랐습니다. 그 아이가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두 분에 대한 감사함이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연이를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녀가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을지에 대해 모든 것이 평화롭게 풀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대로 잔인합니다. 정수가 병원으로 돌아온 그날 저녁 인숙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장 발작을 일으켰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즉시 수술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환자의 주치기가 아닌 달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에서 정수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최고의 의료진이 수술을 맡았어요. 정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이제야 찾은 딸, 그리고 다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그 온기에 약간의 위로를 느꼈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복도의 시계 소리가 둘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소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제야 찾은 친부모를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정수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수술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12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수는 마치 모든 힘이 빠진 듯 벽에 등을 기대해 주저앉았습니다. 소연은 의사에게 더 자세한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소연은 정수 옆에 앉았습니다. 정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가족을 지키지 못해. 소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정수의 어깨를 감싸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인숙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소연은 특별히 허락을 받아 정수와 함께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인숙은 창백했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다가가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차가울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진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연을 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소연은 진욱을 보자 무언가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정수는 진욱을 알아보고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욱은 조용히 정수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분명 좋아지실 겁니다. 정수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은 진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진욱은 소연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소연이 친부모를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욱은 자신 때문에 소연이 더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리를 두는 것이 소연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소연아, 난 이만 가볼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진욱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지금은 인숙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진욱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숙을 걱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욱과의 관계가 다시 멀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소연의 표정을 보고 그녀의 마음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소연아, 모든 게 다 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과 딸을 위로하기 위한 말일 뿐이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찾은 가족을 다시 잃게 될까 두려움에 떠났습니다. 병원 복도는 새벽의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흐릿한 현관, 둘빛 아래 소연은 집중 치료실 앞 의자에 웅크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인숙의 병실 안에 있었고 소연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나와 있었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어지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찾았던 친부모, 멀어져가는 진욱, 그리고 위독한 인숙,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소연은 무의식적으로 목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잃어버린 과거의 조각들이 흐릿하게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두 사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양부 모였습니다. 박미경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김영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아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양부모는 소연에게 다가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극포음 속에서 소연은 어린 시절의 안정감을 다시 느꼈습니다. 소연아, 괜찮니? 전화 받자마자 바로 왔어. 박미경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있었습니다. 김영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늘 그렸듯이 든든했습니다. 세 사람은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소연은 양부모에게 인숙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경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일지 상상이 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구나.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김영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딸이든 우리 딸인 건 변하지 않아. 친부모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 마음을 더 넓게 여는 거야. 소연은 놀란 눈으로 양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있었습니다. 박미경이 소연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친부모를 용서해도 그분들도 너를 찾기 위해 고통받았을 거야. 행복해져라, 우리 딸. 그 말에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묶여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용서, 그것은 단순히 친부모를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연은 양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이 양부모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것임을, 양가 부모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병실문이 열리고 정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소연과 양부모를 보고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조금 밝아져 있었습니다. 인숙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정수는 박미경과 김영호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소연은 그 순간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순히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병실은 새벽빛으로 희미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하얀 침대 시트 위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인숙의 침대 주위로 의료 장비들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호흡기의 일정한 소리와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소리만이 병실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정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인숙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밤새 지새운 피로가 깊게 패어 있었지만 눈빛은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소연은 반대편에 서서 인숙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의사로서 전문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딸로서의 따뜻함도 묻어났습니다. 인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수와 소연은 숨을 죽이고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인숙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시선이 천장을 향했다가 옆에 있는 정수에게 머물렀습니다. 희미한 미소가 그녀의 창백한 입술에 번졌습니다. 정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인숙의 시선이 천천히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소연과 눈이 마주쳤을 때 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연을 향해 손을 뻗으려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약했지만 소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움직여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소연은 인숙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인숙의 목소리는 바람같이 가늘었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보리고개, 마지막 가사였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노래의 의미가 이제야 온전히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민요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한이 담긴 노래였습니다. 소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놀이공원, 분홍색 원피스 아버지의 웃는 얼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소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생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부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인숙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입술은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정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하다. 정수의 목소리가 흔을 깊으러 가득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소연은 다른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공백이 이 순간 이 작은 병실에서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숙의 눈빛은 점력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소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약해진 이유가 딸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이었다면 이제 딸을 다시 찾은 기쁨이 그녀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소연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의 직감이 말해주었습니다. 인숙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품, 그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세 사람은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봄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도시 곳곳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눈부신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 실내 경우 서비스 사무실에는 새로운 활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사무실 내부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진욱은 넓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과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감과 책임감이 깃든 표정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정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욱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고. 진욱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수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내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벌써 세 곳의 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다음 주에는 두 곳과 더 미팅이 잡혀 있어요. 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진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네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야.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진욱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감회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줄은. 정수는 깊은 이해 눈빛으로 진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 가방에서 신문을 꺼내 진욱에게 건넸습니다. 신문이 이면에는 굵은 글씨로 강제연일과 비리적발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검찰 요원들이 강제연의 회사를 수색하는 모습과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재연의 아버지가 찍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이 터졌군요. 진욱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묘한 안도감이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은 불법과 비리가 한꺼번에 드러났어. 수년간의 탈세, 뇌물 불법 대출, 그리고 그 아들의 범죄 은폐까지 모두 감춰질 수 없는 진실이었지. 진욱은 신문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과거를 뒤로하고 앞만 보고 갈 수 있겠네요.
정수는 웃으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건물 입구 가서 소연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에 따뜻한 사랑이 번졌습니다. 가봐,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 진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돌아보며 정수에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이에요.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모든 건 자네 자신의 선함과 인내 덕분이야. 나는 그저 그 빛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뿐이지. 진욱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진욱이 소연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는 모습에 정수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아버지로서 딸의 행복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원 정원 벚꽃 나무 아래 휠체어에 앉은 인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많이 회복되어 간단한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인숙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수는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인숙은 미소를 지으며 정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진욱이 만나러 갔어? 응. 회사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인숙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파란 하늘에 가볍게 흘러가는 구름이 보였습니다. 정수 씨, 우리 정말 행복해졌네. 정수는 인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아닌 따스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담은 노래가 이제는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기쁨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정수도 함께 미소 지으며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이 지나고 이제는 행복의 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소영과 진욱이 정원으로 걸어왔.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 나란히 걷는 모습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인숙은 노래를 멈추고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왔군. 소영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진욱은 정수와 인숙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네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함께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관심이 묻어났습니다. 인숙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이제 조금씩 걷는 연습도 하고 있단다. 정말 그렇게 빨리 회복되다니 놀랍네요. 진욱이 감탄했습니다.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지의 힘이야. 우리 인숙이는 항상 강했. 인숙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기쁨이 그녀의 회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두 사람 표정이 달라 보이네. 소연과 진욱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약혼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정수와 인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기쁨의 미소가 두 사람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인숙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한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해지다니. 정수도 진심 어린 축하를 건넸습니다. 그는 진욱이의 손을 내밀었고 진욱은 그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 속에는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연이를 잘 부탁해. 약속드립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소연은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부모님과 진욱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쌍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랑 속에서
그녀는 온전한 자신을 찾았습니다. 인숙이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연도 함께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진욱과 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과거의 슬픔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가 이제는 행복과 감사의 노래로 변했습니다. 정원의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네 사람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마치 축복의 눈처럼 내리는 꽃잎 사이로 가족의 딸새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의 아픔과 그리움을 넘어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수는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무너져던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제자리를 찾아 더욱 단단하게 자리 잡은 것입니다. 소연은 진욱의 손을 잡고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진욱이도 그 시선을 따라 정수와 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새로운 가족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병원의 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3시를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원의 풍경은 점점 더 환해졌습니다. 햇살은 더욱 다사롭게 내리지었고 벚꽃은 더욱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낸 승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친구와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